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if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데 핵융합로를 만들기 전에는 14메가 일렉트론 볼트 같은 이렇게 높은 중성자의 이 재료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극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재료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다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얻어서 뉴트로닉스 계산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게 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Irradiation Facility 앞자를 따면 IFMIF에서 IFMIF라고 하는데요. 이런 IFMIF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재료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온 소스가 있어요. 아이온 소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 쭉 라인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죠.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시면 이제 여기에 타겟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타겟이 있어서 이제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하나씩 가다 보면 이온 소스로부터 이제 RFQ는 여기 있죠. Radio Frequency Quadruple 여기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게 되죠. DTL입니다. Drift Tube Linac. 선형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이 되는 거예요. 이온들이 계속 가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 에너지 빔이 그럼 여기서 트랜스포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꽝 때리는데 여기 리튬 타겟이 있습니다. 리튬 루프로부터 리튬이 흘러가면서 리튬 타겟이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테스트 모듈이 있게 되는 테스트를 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온은 이제 듀테론이 되는 거고요. 듀테론이 쫙 가속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리튬 타겟, 흘러가는 리튬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리튬하고 듀테론이 만나면 중성자가 두 개 만들어주고 베릴륨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40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리튬 6와 만나게 되면 듀테론이 이제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베릴륨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리튬이 이제 중성자를 만나게 되면 삼중수소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제 헬륨4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시면 이제 삼중수소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듀테론을 사용한다 말씀드렸고 40매브 정도의 에너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2개죠. 지금 라인이 2개가 있었죠. 125mAh의 전류. 빔의 이제 풋프린트는 이쪽에서 끝에서 이제 빔은 5 곱하기 20 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을 갖게 됩니다. 자,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가 4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10m 굉장히 큰 설배가 되겠죠. 이게 바로 if인데요. 이쪽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경우가 예산은 한 700밀리언 달러 정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시면 5 곱하기 2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빔이 실제로 가서 때리는 타겟이 이게 상당히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몰 샘플만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타겟 부분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빔 라인 2개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빔 2개가 오게 됩니다. 듀트럼 빔이 오게 되고요. 250mA 그리고 30에서 40메가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타겟 에어리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 곱하기 20cm, 5cm 곱하기 20cm가 됩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를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뒤로 이제 리튬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리튬 흘러가고요. 두께는 25mm 정도 됩니다. 이제 뒤로 타겟에서. 그러면 이 뒤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리튬과 듀테리움이 반응을 하게 되면 중성자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성자가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여기 샘플을 때리게 될 텐데,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디엄 플루언스 모듈이 됩니다. 년당 1에서 20 dpa 정도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으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중성자가. 그럼 로우 플루언스 모듈이 돼서 여기는 0.1에서 1 dpa 정도가 됩니다. 이제 샘플을 여기다 두게 되겠죠. 캡슐을 여기 두게 되고요. 이 앞쪽은 이제 하이 플루언스 모듈이 되겠죠. 굉장히 앞쪽에는 이제 뉴트론 플럭스가 크겠죠. 그래서 20 dpa보다 더 올라가게 되고요. 자, 보시면 듀트론 붐이 이렇게 오고 다시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리튬이 흘러가게 되고 뉴트론이 여기 나오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파티클은 듀테론을 사용한다. 아이온은 이제 100kV, 140mA. RFQ에서는 이제 175MHz, 8매브 125mA고요. 그 다음에 리낙에서는 175MHz, 8에서 40매브까지 올라가고요. 125mA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가속기는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웃풋 커런트는 두 개를 합치니까 250mA. 그 다음 빔 타겟은 20 곱하기 5cm, 버티컬 5cm고 이제 옆으로 20cm였죠. 아웃풋 에너지는 30이나 36, 40매브 정도 되겠고요. 여기 40매브 있었죠. 그 다음에 continuous wave operation입니다.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88% 이상으로 운전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maintenance는 이제 핸즈온으로 하게 됩니다. 디자인 한 40년 정도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Z가 두께가 0.025mm 정도 되겠고요. 40매부짜리가 이제 들어올 경우에. 이제 리튬의 이제 Z의 width는 0.26m, 그 다음에 velocity는 15m/s 정도로 됩니다. 10에서 2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리튬이 이제 흘러갈 때 인렛은 250도 정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듀티를 맞게 되겠죠. 그러면 아웃렛은 한 300도 정도로 나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디에이션 볼륨, 그러니까 중성자를 맞게 될 부분인데요. 하이트 플럭스 영역에서는 0.5L 정도, 그 다음에 미디엄 플럭스 1에서 20 dpa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FPI, dpa per FPI인데 FPI는 풀 파워 이어라고 1년당 이제 풀 파워로 계속 맞을 경우가 되겠고요. 6L 정도 이제 타겟이 리튬이 이제 맞을 수가 있겠고요. 로우 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7.5L, 그 다음에 베리 로우 플럭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0m 이상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프미프의 모습인데요. 이프미프는 지금 현재 여기가 일본 있죠. 일본의 이 위치 로카시보라 쪽에 지금 건설할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로드 어프로치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 이제 이터 사이트로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쪽 로카시보라 이쪽하고 프랑스 현재 까다라시 이 두 부분이 이제 경쟁을 했었죠. 그래서 누가 이터를 유치할 것인가. 그래서 최종 이제 프랑스에 건설을 하게 되었고요. 대신 이제 프랑스로 이제 일본이 양보를 하면서 이제 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이 서로 이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브로더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함께 이제 핵융합 개발을 하자라는 이제 협력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프미프라는 장치를 일본의 직계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터를 지을 곳으로 이제 제안을 했던 이 부분에 로카시무라 이 사이트에 이프미프를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태평양이죠. 여기 이제 호수도 주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JAA 이제 아피스가 여기 있죠. JAA는 현재 이제 QST가 되겠고요. 자, 이처럼 이프미프가 지금 일본의 로카시무라의 건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프미프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건설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데모와 렐러번트, 데모와 유사한 어떤 장치들을 이제 에서의 그런 블랑켓에서 이제 뉴트론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건데요. 블랑켓이나 또는 다른 어떤 컴포넌트가 될 수 있겠죠. 중성자의 조사를 받게 될. 그리고 이제 듀테론과 리튬에 의해서 발생하는 뉴트론을 통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데미지나 하이드로젠이나 헬륨 같은 가스의 프로덕션을 같은 이런 핵변환 현상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스몰 테스팅 볼륨이라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높은 플럭스 에어리가 이제 500 큐빅 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뉴트론 스펙트럼도 이제 에너지 테일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DT 반응 경우는 17.6매브, DD 반응은 4.1에 3.2매브 정도 했고요. DLM3는 18.3매브 정도 됐죠.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였었어요. 예를 들면 하지만 이제 20매브 이상의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뉴클리어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중성자가 들어왔을 때 재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데모나 이제 그 위에 상용로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ifmif의 이제 조건과 사실 데모나 이터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데모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 뉴트럴 플럭스가 1.3 곱하기 10의 15승 제곱 센티미터 초당 그리고 단위 면적당 이 정도 받게 되고요.
이터는 4 곱하기 14승입니다. 한 10배 정도가 대략 작죠. IFMF에서 이제 HiFTM, 이거는 하이플럭스 테스트 모듈이 됩니다. 그 경우는 4에서 10 곱하기 10의 14승. 그러니까 대략 이 레인지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플럭스 테스트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6, 10의 14승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터는 커버할 수 있겠고요. 하이드로전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 데모는 1200 정도 되고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는 500,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플럭스 테스트 모듈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500. 그 커버가 되는 거죠. 미디엄 플럭스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 이제 이터 정도 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이제 300. 데모가 300이고 이터가 120인데요. 이제 하이플럭스 같은 경우 IFMF에서 250에서 600까지 충분히 커버가 되고, 미디엄 같은 경우는 이터 레벨 70에서 12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DPA 같은 거 살펴보면요. DPA는 데모는 30, 이터는 2 이제 아래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IFMF의 하이플럭스 같은 경우는 20에서 55. 그래서 커버가 가능하죠? 그다음 미디엄 같은 경우는 7에서 10. 그래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럼 하이드로전 퍼 DPA도 40. 데모는 40, 이터는 45인데, IFMF에서는 이제 40에서 50, 30에서 50 정도로 커버가 가능하고, 헬륨 같은 경우도 이제 데모는 10, 이터는 11인데, IFMF에서 10에서 12, 8에 14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영역들은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볼륨이 작다라는 거, 이 점이 이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뉴트론 월로드나 플루언스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이제 1MW 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필요로 하는데, 이터는 0.57, 그 다음에 뉴트론 플루언스는 6MW, 그 다음에 이터는 이제 0.1, 롱펄스는 1000초 이상, 이터는 400초 이상이 되겠고요. 테스트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리어는 10제곱미터, 볼륨은 5큐빅미터 정도 이상이 됩니다. 자, 근데 IFMF 같은 경우는 레디에이션 데미지 이펙트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퓨전 블랑켓이나 PFC 개발을 위해서는 난 퓨전 퍼실리티에서의 이제 테스트도 필요합니다. IFMF뿐만 아니라요. 랩에서 실험을 한다든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핵분열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하고 있는 뭐 어떤 연구로 같은 데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액셀러레이터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당연히 설비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스몰 사이즈의 어떤 로우 퓨전 파워의 BT, 플라즈마 베이스된 디바이스도 필요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공학적인 기술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퓨전 뉴클리어 테크놀로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걸 위해서는 이제 IFMF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터나 비슷한 사이즈나 좀 작은 사이즈가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DT 반응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겠다. 거기서 실제로 컴포넌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퍼실리티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CFETR이나 이런 장치가 제한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다양한 장치들이 또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융합 이제 발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핵융합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성자가 원자 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료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핵융합 재료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될 것인가, 퍼스트 월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블랑켓 스트럭처 머티리얼을 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디오 액티베이션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폐로를 한 이후에 핵융합 발전소를 닫은 이후에 이제 방사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에 따라서 재료별로 살펴봤죠. 그런 걸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철강을 사용할 경우에도 철강의 어떤 원소들이 이제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중성자 조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최소화하고 다른 원소로 뭐 바꿀 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핵융합 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핵융합이 개발되어 왔던 역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핵융합 개발에 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